이번 갈래는 비상박영민 1-4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는 수필이에요, 수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갈래, 미글의 특성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수필인데 1, 2, 3, 4, 5번에 뭐 소설, 시, 뭐 극 이런 특징 싹 집어넣고 너 수필 알아? 수필의 특징 알아?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수필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필의 특징 첫 번째. 형식이 없다. 자유로운 형식. 자유로운 형식. 산문이에요, 산문. 운문, 운율이 있는 글이 아니라 뭐 줄글이다. 자,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고 보통 이제 고백적이다. 고백적인 산문. 요렇게 이제 특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기, 기행문, 요런 것도 전부 다 수필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것에 대한 단상,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이 드러나는 어떤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또 있어요. 재질가 다양합니다. 재질가 다양하다라는 건 뭐를 얘기해요?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수필의 이제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몸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신변잡기적이다. 내 몸에 있는 주변의 것들을 다 잡아서 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는 젖병이 있거든요. 왜? 선생님 아기 키우니까. 그러면 제목 젖병. 한 다음에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생각했던 것. 곧 엄마가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쓴 글을 수필로 이제 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재질가 굉장히 다양하다. 뭐 인생, 사회, 역사, 자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도 뭐 젖병 이런 것도 다 자유자재로 서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표현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제 뭐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특성이 있겠죠. 막 객관적이진 않겠지, 그지? 굉장히 사색적이다. 생각이 드러나는 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수필은 그 어떤 무게에 따라서 경수필과 중수필로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수필을 이제 경수필, 좀 무거운 어떤 에세이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막 있잖아. 어떤 우리 신문사설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게 뭐 정치에 대한 여러 근거들을 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중수필에 이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술관례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이해해서 수필을 감상해보고 또 소통 맥락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매체를 또 제작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자 교술이 쓰인 단어다. 자, 교회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고 술에는 서술한다라는 의미가 의미가 있대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그치? 따라서 교술갈래에는 독자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필은 내 어떤 경험에서 작가의 가치관을 녹여서 교훈을 주는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교술의 교회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면서 이 단원과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문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죠? 이제 첫 번째가 무슨 뭐 산속에서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해 봤고, 자, 두 번째는 뭐였더라? 세 번째가 결혼이죠. 두 번째 소설이 진심으로 까먹었었습니다. 두 번째가 관내분실이었죠. 관내분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참여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작품에 담긴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어. 라고 지금 문학의 효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도 좀 모색할 수 있었다. 앞에서 그런 걸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 담긴 어떤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었느냐. 우리 앞에 결혼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 있었고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느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체를 잘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체라는 것은 사실 뭐 SNS에 올린 어떤 게시글들 같은 걸 얘기하죠. 유튜브에 올라가는 다양한 소식들을 얘기하죠.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김세로, 뭐 김수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유튜브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사실 수용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지?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끼죠. 와, 저게 진짜야? 어떡해? 아, 불쌍하다. 주어는 그게 김선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뭐 김수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너무 나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제작자들은 분명 우리의 반응을 예측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까?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제작 과정을 성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매체 제작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겠죠. 자, 매체는 수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매체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자신이 만든 매체 자료를 공유한 후에도 수용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매체 자료를 제작, 공유한 과정을 성찰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사실 이런 사이버 레카를 운영하는 애들은 배움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자, 작품에 담긴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작품 속 이야기를 살펴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할 수 있다? 예스. 자, 제작한 매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생산자의 역할이며 수용자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 3번 거의 사이버 레카의 마음가짐을 여기다 써놨네. XX.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유의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 화단이에요. 화단. 자신에게 화단이 있다면 어떤 식물을 어떻게 가꾸고 싶은가? 글쓴이의 경험 앤드 가치관이 나타나는 부분을 꼭꼭꼭꼭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줄 거예요. 자, 이태준 소설가 일상을 소재로 하여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감각적인 묘사가 뛰어난 작품을 많이 썼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렇게 하고 이제 끝이 없으면 이 사람 아직 살아 계시다는 건데, 살아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잠깐만요. 검색을 좀 해볼게요. 1974년에 돌아가셨네. 74년에. 78년. 보통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 지금 25년, 125살까지 살고 있다는 건 좀, 120살까지 살고 있다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별명은 조선의 모파장이에요. 이 사람은 복덕방, 밤길, 돌다리 굉장히 많은 소설을 쓴 소설가고요. 수필까지 쓰셨네요. 자, 그러면 글 봐보겠습니다.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소나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은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자, 지금 보니까 노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 상황이에요. 걸음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디에? 오케이, 화단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하게. 소남, 손자. 자, 요 정도면 되겠죠. 조석도 모르시나요? 아침 조, 저녁 석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굉장히 공을 들인다, 찰찰하다, 공을 들인다 같은 말이었고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자, 수국과 옥잠하는 식물이에요. 이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자, 벌벌하고 탐스럽다라는 건 이 수국과 옥자마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생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누릇누릇하게 뜨고 부풀면서 말라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병들어 버리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잔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천천히 걸을 때마다 잠옷 섭섭해했대요, 노인이. 일단 공을 들여도 자꾸 죽어가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
자, 소나기라도 한 줄이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려 그러니까 그냥 순조롭게 내렸다는 거고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다. 아,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 창생, 수많은 백성, 온 식물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님 소리가 날 것 같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을 가랑님은 바삭바삭거리는 이니까 다 말라가던 이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불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 살아났대요. 노랗게 뜸이 들었던,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옴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대요. 결과적으로 비를 맞기 전 노랗게 뜸이 들었던 나오기도 전에 옴츠러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이제 부르튼 듯 탐스럽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기특하게 여기어 들여다보면서 어루만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처음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노인이 화단을 어루만지는 것들을 바라봤고 이제 비가 온 뒤에 걔네가 다 살아난 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라고 했는데 우리 노인은 뭘 줬다는 거예요? 수돗물을 주면서 물은 물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생명을 살린 건 뭐였어? 오케이, 빗물, 자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가 왔다. 이 자연적인 것들이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다.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족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이렇게 깨달음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필의 특성이 나오죠. 제재가 다양.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신변잡기죠. 다양한 형식. 형식이 없어. 다양한 표현. 주관적이다. 개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스러운 어투. 글쓴이의 개성이 뭐라고? 이 사람 옛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1904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강점기 내 20대란 말이야. 의태어를 활용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대상안의 대비를 통해서 아까 자연과 좀 인위적인 거, 수돗물, 빗물 이런 걸 대비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 의태어가 뭐예요? 의태어가 뭐예요? 자, 의태어는 어떤 모양을 나타낸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가득가득 이런 것들 있지? 가득가득 이런 것들이 이제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네, 그지?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일단 교술갈래로서의 특성. 내가 서술자이자 글쓴이다. 형식이 없다. 개성이 드러나 있다. 깨달음을 준다. 넘어갈게요. 자,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에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자는 가지가 없다. 자,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곁가지 새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여 4층 나무도 되고 5층으로 된 나무도 있대요. 와, 그럼 정말 공 들여서 이제 키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석류나무의 예시, 장미의 예시, 복숭아나무의 예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쁘게 가꾸는 행위를 제시했습니다. 홍해문 같이 들어올린 것도 있고 홍해문 같이 뭐뭐 같이가 나왔네. 그치? 이제 둥글게 만든 문처럼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비방 같은 경우는 비밀의 방법 이런 걸 얘기해.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혔대. 너무 희한하다는 거죠.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해서 이것들을 구경시켰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신기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일단은
이 공적을 와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한번 못했대.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했다, 그걸 섭섭하다고 생각했대. 스스로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그냥 그늘 밑에서 주인의 일고시에 그 주인의 마음 씀씀이를 이제 받지 않은 그냥 그대로 자라나는 봉소나 몇 떨기가 더 아름다워 보였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얘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이 굉장히 거기에 공을 들이는 건 맞지만 나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나는 게 좀 더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는 가지가 이제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역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아하, 사실 얘는 그 제공 그렇게 멋지게 키우는 그 모습을 그렇게 유쾌하게 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자, 열거 이중부정 안 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죠.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요.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육해를 느낄 뿐이었다.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억지로 키워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대.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의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런 미완품이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럼 얘는 일단은 자연의 그 가치 자체를 강조하고 있고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행동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노인의 관점, 자신이 가공한 하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쓴이는 그걸 뭐 멋지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솔직히 선생님은 처음에 읽으면서 그 말을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지? 불육해. 오히려 기분 좋지 않음을 느꼈대요. 어쨌든 우리는 노인의 어떤 삶을 경험한 걸,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 것을 경험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금 얘기해주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은 화초를 가공한 자신의 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화초를 구경시키고요. 자, 또한 가지가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인 그 석유나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상평을 내놓기도 했대요. 하지만 글쓴이는 어떻다? 노인의 재주를 칭찬하지 않고 유쾌하지 않음을 느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반되는 관점을 지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글쓴이의 가치관은 자연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의 모습, 석류나무이 이렇게 꾸미고 장미 꾸미고 복숭아나무이 꾸몄습니다. 하지만 봉선화는 보살피지 않았죠. 하단의 중심 내용. 자, 노인의 모습. 글쓴이는 어떻게 느꼈다?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유쾌하지 않음을 느꼈다. 글쓴이의 가치관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술갈래의 특성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화단에 쓰인 기법, 예스러운 어투,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벌벌, 누릇누릇 이런 것도 다 의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여러 대상을 대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시를 또 비교해서 감상해보세요. 광화문, 겨울불꽃나무. 자, 시적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지?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역설법. 역설법은 뭐예요? 앞뒤 이치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제 가치를 얘기해주는 부분이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겨울 저물려 광화문 내거리. 자, 시공간적인 상황.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맨몸 의인법 드러났어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가로수들이 불을 켜서 어두워지지 않았네요.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네요. 그러면 가로수에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는 상황.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다. 그러면 이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어떤 인위적인 것 때문에 어떤 자연의 흐름이 깨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여기서의 어둠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휴식, 안식. 그거를 병균 같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병균 같은 것일까? 어떤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자, 그럼 이 꼬마 전구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걸 지금 권력, 부정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인간의 횡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륙 한가인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동상도 잠들지 못하다 의인법. 문 닫은 세종 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의인법. 그러니까 결국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현대 문명들이 나타나는 거죠. 엽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빛이 자꾸 나기 때문에 자지를 못하고 있어요. 광화문은 광화문, 빛나는 광화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일상적 소재에서 우리가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취법이 어디 쓰였을까? 자, 이 부분 아닐까? 나뭇가지 일제히 불을 켠다.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도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나가지고 관점을 비교해보자. 자, 시적 화자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단에서 글쓴이가 노인이 인위적으로 화초를 변형시키는 비판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생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생태로 봤을 때 그죠? 두 작품에 대한 감상을 친구들이랑 함께 생각을 해보재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단 뭐 자연 그대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현대사의 병폐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매체 제작해보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할게요.